자, 다음 불변의 법칙 21번째. 멀리 보는 것에 관하여 장기 전략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정상을 가리키면서 저기 정상에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멋진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시작된다. 이전 법칙 겪어봐야 한다.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게 실제로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이 장기 목표라는 것은 자신하기는 쉽지만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주 그 사실을 잘 표현해주는 이미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아주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실제 장기 투자는 이렇다는 거죠. 엄청난 위기들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당신이 견뎌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들의 집합이다. 여기서 여기로 간다면은 요 단거리, 요 단거리, 요 단거리, 요 단거리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장기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장기 투자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옳은 판단을 하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내 혼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돈을 묵혀놓으면 안 되겠죠. 가족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도 설득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다짐하는 것과 나의 가족들이 다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가족들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지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만약 펀드 매니저라면 난 펀드 매니저 자신은 10년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주식이 30% 폭락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투자자들한테 우리 펀드는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폭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장기적 비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면은 그 장기적 비전을 투자자들, 주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겠죠. 그래야지 주주들도 믿고 돈을 계속 맡겨놓겠죠. 주변 사람들도 설득시켜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 그게 고집일 수도 있다는 거죠. 10년을 보고 투자할 거야. 나는 이 회사에 10년을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신념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고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10년 뒤에 성과가 좋았다면은 인내심이고 신념이게 되겠죠. 반대로 10년이 지났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았다면 그 10년의 어떤 그런 것들은 고집이 돼버리는 거죠. 고집을 부린 겁니다. 혼자. 그 고집과 인내심 그걸 잘 구분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고집인지 인내심인지 내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때로 고집은 인내심이라는 가면을 쓴다. 실제로는 고집인데 인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한테 와서 너는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자체, 그 기간 자체보다는 유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어떤 사람이 나는 10년을 보고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020년이 됐을 때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로 상황이 좋지 않았죠. 만약에 10년이라는 기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를 해서 10년 뒤에 주식을 팔 거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폭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자체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지만 목표 기한을 정해주지 않는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을 더 높인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장기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정보나 지식이 1년 뒤에도 내게 중요할까? 10년 뒤에는, 80년 뒤에는. 지식에는 영속성 지식과 소멸성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영속성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위기와 탐욕의 사이클에서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을 판다. 이런 것들은 영속성 지식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10년 뒤에도 80년 뒤에도 그렇겠죠. 이것은 영속성 지식입니다. 반면에 소멸성 지식은 이런 겁니다. 이번 달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은 소멸성 지식이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블랙웰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몇 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소멸성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80년 뒤에 100년 뒤에는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어쨌든 이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속성 지식과 소멸성 지식. 영속성 지식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책 안에 있죠. 그리고 소멸성 지식은 비교적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뉴스라든지 신문 이런 곳에 있는 게 소멸성 지식입니다. 영속성 지식은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득은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지 간에 우리한테 지혜를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축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발휘하죠. 소멸성 지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냥 그 자체를 알려주지만 영속성 지식은 왜 일어났는지, 어째서 일어났는지, 또 언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읽었는데요. 읽은 내용 중에서 10년 뒤에도 유용할 지식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80년 뒤에는 어떨까요? 80년 뒤에는 유용한 거는 거의 없고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책, 그 책에서 얻은 지식,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나겠죠. 그리고 유용할 겁니다. 이 말이 신문을 멀리하고 책만 읽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어야지 우리가 좋은 뉴스, 걸러야 할 뉴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뉴스를 걸러내기가 더 쉬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겠죠. 제 채널에서는 사실 이 영속성 지식을 저도 공부를 하고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멸성 지식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는 것이 원체 많죠. 그래서 제가 투자 고전 같은 거를 많이 가져오죠. 고전은 10년 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훌륭한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가져온 불변의 법칙, 찰리 먼거 바이블, 워렌 버핏 바이블,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 이런 것들은 영속성 지식에 해당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영속성 지식에 관련된 책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김학주 교수의 주식 투자는 설렘이다,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유용한 지식들이 많았죠. 물론 그 안에도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조언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은 소멸성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딴 길로 빠졌네요. 제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2번째, 복잡함과 단순함. 복잡한 게 좋을까요? 단순한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것은 없다. 이 암 치료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어떤 학자는 암 치료에만 너무 집중하고 암 예방은 소홀히 하는 접근법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죠. 반면에 암을 예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로버트 와인버그라는 암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설득하는 일은 심리적 활동이다. 그것은 분자, 유전자, 세포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 같은 과학자들은 본질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 암 예방은 너무 단순한 거라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치료는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흥미를 가진다는 거고요. 에츠허로 데이크스트라라는 이 사람은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단순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학계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청중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강연을 하면 청중은 실망해서 강연료가 아깝다고 느낀다. 단순한 것보다 복잡한 게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버리면은 신중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반면에 복잡한 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씁쓸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복잡한 것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헌법은 7,59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기본 원칙을 담은 문서치고는 간결한 편이죠.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계약서는 단어가 평균 1만 5천 개가 들어갑니다. 미국 세법은 단어가 1,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복잡한 게 더 우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기는 이런 현상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화를 볼까요? 진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들은 전부 없애버리자. 필요한 몇 개만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야. 과거의 동물들은 이빨이 수백 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니, 송곳니, 어금니를 비롯해서 몇 개의 이빨만 남게 됐죠. 또 옛날에는 턱뼈가 여러 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의 큰 턱뼈가 남았죠. 진화는 계속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면서 단순화시키고 필요한 것들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화시킨 거죠, 점점. 재정, 돈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은 어떨까요? 여기도 단순화 법칙이 모든 걸 이깁니다. 재정에 있어서 단순화 법칙은 이겁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그거죠. 근데 대학에서는 파생상품을 가르치고 콜옵션, 풋옵션을 가르치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복잡하기만 할 뿐이죠. 실제로는 단순화 법칙,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법칙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이전에 썼던 돈의 심리학, 거기서 가장 제가 좀 뇌리에 박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지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돈의 심리학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단순해서 다 지킬 것 같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정에 있어서도 이 단순한 법칙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8시간 이상 숙면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법칙이죠. 근데 사람들은 쉬운 지름길, 건강 보조식품과 약을 찾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잡한 것에 끌릴까요? 왜 복잡한 게 더 우월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단순함은 무지함으로 착각하기 쉬운 반면 복잡함은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당뇨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먹는 것보다 적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허무하죠. 근데 반면에 여러 가지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런 원인 때문이라고 하면 뭔가 제대로 된 조언을 받는 것 같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 뭐 예를 든 겁니다. 어쨌든 복잡한 뭔가를 해결할 때 내가 뭔가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것에 끌립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뭔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게 부자가 되는데 더 유용한 행동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누군가는 신비로워 보인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되겠죠. 엔비디아가 떨어졌는데 엔비디아 주식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유튜버에 나오는 누군가는 엔비디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진짜로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내용을 저 사람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보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은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조금 조정을 받은 것뿐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를 찾는 거죠, 사람들은. 긴 분량은 저자의 노력과 생각의 깊이를 나타내는 유일한 신호 역할을 한다. 책을 단순하게 내용을 줄여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왠지 내가 연구에 들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저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책을 길게 아주 늘려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주요 내용은 2챕터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만 해버리면은 왠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장들로 근거를 채워 넣는 거죠.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책이 두껍고 복잡하면은 왠지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총균세 같은 책을 보면 그렇죠. 아주 책이 두껍죠. 두꺼운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책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이 유럽의 백인들보다 발전이 더뎠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명의 발달과 발전의 차이는 인종의 지능 같은 그런 어떤 우월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서 오는 것, 총균세를 언제 습득했느냐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죠. 근데 그 책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껍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적어 놓은 거죠. 네 번째는 단순한 것은 쉬운 걷기처럼 복잡한 것은 정신적 마라톤처럼 느껴진다. 운동을 할 때 걷기만 하면은 실제로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고통이 있어야지만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복잡한 것에 더 집착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좋을 것은 없다. 단순한 게 이긴다. 이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죠. 이 사람은 리처드 파인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어려운 것을,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거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하는 진실은 이거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좋을 것은 없다.